예,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는 우리 이 침례교 신학하고는 이제 좀 반대쪽에 있는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고수볼통인 예, 고신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FMB 리더십들께서 저희 본부를 방문을 전체를 다 해주셔서 저희가 교제를 했었습니다. 저는 작년 초반부에 우리 한국에 있는 전체 선교 단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단 선교부와 규모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유사한 곳이 우리 FMB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아주 훌륭한 그런 단체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귀한 단체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BM이 가지고 있는 고신총회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노회와 더불어서 동력하여서 선교사를 동력하고 또 발굴해내고 파송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잠시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또 장소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로서 다른 박제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하나님의 경륜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소화해내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FMB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 KPM은 약 57개국에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258유닛이니까 우리 FMB하고 비슷한 그런 숫자일 것 같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1957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해 왔는데 선교사 파송 누계를 보시면은 한 40% 정도씩 이렇게 이제 올해까지 쭉 이제 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원면에서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KWMA가 2015년에 한국 선교는 이미 변곡점을 지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저희도 접어들었습니다. KPM 상황도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OTC 다시 말해서 마지막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정에 했습니다. 그런데 7과정을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파송될 때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받을 때 이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7과정을 작년에 파송을 했고 그 전해에는 그보다 더 적은 과정을 파송을 했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참 암울합니다. 더 적은 숫자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단 문제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교단 선교부 또 일반 패러처치 선교부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KPM 선교사들의 지금 평균 나이가 원래 55세입니다. 다른 외국 선교 단체들, 서구 선교 단체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는 굉장히 사실은 노쇠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향후 15년 이내에 저희는 약 258유닛 중에 115유닛이 그러니까 반이 조금 덜 되는 가정이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80년대 초반부터 선교사님들이 대거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년, 40년 사역하시던 그분들이 대거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저희도 2주 전에 4가정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4가정이지만은 앞으로는 9가정, 14가정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얼마만한 선교 자원들이 필요하느냐? 예, 일단 평균 유지만 하려고 해도 8유닛의 선교사님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선교 사고라고 부르죠. 중간에 목회하러 가신다든지 혹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소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도 지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마다 또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중간에 다른 사고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누수 현상을 빼면은 사실은 더 많은 숫자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파송을 해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전략 지역에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송하기가 힘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점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후임자를 구하시고 계십니다. 당대에서 그 사역들이 다 끝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사역이라든지 신학교 사역들, 큰 덩어리의 사역들은 그 당대에서 끝나기 힘든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요청하시는 그 지역에 지금 거의 후임 선교사님들을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심각한 형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점은 한국교회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고신교회는 약 60% 이상의 미자립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258유닛을 지금 참 힘을 다하여서 저희는 돕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교회들이 약 한 24만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은 6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 한 그 중에 48%의 교회가 저희 KPM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고 계십니다. 저희는 네 명의 이제 가족으로 한 가정이 4명으로 구성된 한 유닛을 파송할 때 380만 원을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향후 30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하시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으십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교회에도 이 변복점을 지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우리 고신 교회가 약 24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어느 정도까지 키우려고 하는 저희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다 후원하는 것이 앞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교단과 더불어서 이런 정책 회의들을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주에서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지고 교단 전체가 지금이 저희의 동원 정책, 인적 그다음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을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아주 골든 타임이다. 이런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FMB가 적절한 때 또 이런 어떤 중요한 모임을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FMB와 같이 교단 선교부입니다. 교단 선교부는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페로처치들은 사실은 동원에 있어서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앞으로 더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을 선교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선교부는 사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교단의 기구들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원에 있어서 몇 가지 지금까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아까 55세가 저희 평균 나이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이 평균 나이가 높아지면은 점점 더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지금도 저희도 작년에 에어 앰뷸런스 띄울 뻔했습니다. 한번 띄우면은 약 1억 4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령화 되어지시고 또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시면은
갑자기 돈이 많이 나간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젊은 우리 친구들을 많이 동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한 일환으로서 저희는 232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신 안에는 자체적으로 청년 신앙 운동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부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부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학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SFC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속한 청년들을 저희들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2 운동에 지금 한 250명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그들을 짝지어서 멘토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 서적을 하고 또 선교 기도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같이 기도회를 동참시킵니다.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듣게 되어지고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또 비전을 키워가는 그래서 좀 빠른 나이에 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교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저희도 이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1년이나 2년 동안 단기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원들을 빨리 선교사님들과 매칭을 해서 그들이 선교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나중에 장기 선교사로 가는 그런 보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과정 중의 경비는 본부에서 전적으로 다 충당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저희는 교단 선교부이기 때문에 약 95%의 저희 선교사님들이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로 나갈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 타켓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선교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학 과정, 목사가 되는 과정 안에 그분들 가운데 앞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따로 학점을 더 18학점을 더 듣게 해서 따로 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교학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들을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재정을 그곳에 많이 또 투자를 하고 또 교수요원 학위를 가지고 대학원에서 가르칠 만한 그런 학위를 가지고 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요원을 한 명씩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나갈 건지 미리 파악을 하고 그들의 언어라든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선교 축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선교 재정이 저희가 한번 크게 펑크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약 한 10여 년 전에 교단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교단 전체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교단의 그 선교부 건물을 크게 약 한 100억 이상을 들여서 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정이 확 이렇게 적어지는 힘든 상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축제는 1박 2일 동안 각 교회를 선교 본부에 있는 우리 그 리더십들과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한 10대가정씩 가가지고 선교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토요일, 주일 모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 예배대 다 선교사들이 미리 작정된 그런 선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 뭐 토크라든지 혹은 뭐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단 교회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재정적으로 많이 동원이 되어져서 지금은 저희들이 흑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섰고 지금은 저희가 이 선교 축제를 한 이유는 청년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외로 우리 그 작은 교회들은 저희가 발견한 것은 작은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아직까지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작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우리 교회는 못하지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도 많은 퍼센트의 교회들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그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 몇 가정의 본부 선교사를 포함해서 열 몇 가정의 선교사가 그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그렇게 주일날 방문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너무 설레는 그런 일들이라고 다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을 동원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동원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교 지망생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체계입니다. 저희는 기초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BMTC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전문인들 위해서, 그 다음에 의사들 위해서, 그 다음에 청년들 위해서, 그다음 이런 어떤 기초 특화된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1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KMTC라는 저희 전문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진행되어지고 합숙을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2번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나가려면. 그다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과정인 OTC 과정이 있습니다. 허입 과정이 있습니다. 역시 3개월의 합숙 훈련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후보자가 되어져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금을 하고 파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본부 리더십들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오늘 브로셔를 보니까 아마 FMB도 2030 비전을 지금 발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작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나가실 때 저희 저널이 있습니다. 저널을 제가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준비들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때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소개한 것이 바로 이제 동력 노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FMB에서 저를 초청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듣고 싶으셔서 아마 초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노예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노회와 더불어서 자원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또 파송을 같이 하는가 이것을 이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KPM은 이제 2020년 2020 비전을 저희들이 약 한 15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왔었습니다. 자, 15년 동안 저희들이 광역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약 한 500명의 선교사들을 24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12개의 지역부로 이렇게 크게 광역화를 시켰습니다.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현장 중심의 선교입니다. 본부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선교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부는 저희들이 점점 행정적으로나 작아져야 되고 현장에 있는 지역부에서 본부가 하던 행정들을 더 많이 감당하는 이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의 우리 지역부를 각 노회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동력 노예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지역부와 3개의 노예를 저희는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동안에는 교회 노회죠, 그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노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지에 재정만 지금까지는 보내던 그런 시스템보다는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칭된 지역부의 교회가 선교를 동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본부를 통해서 교회들을 접했습니다. 자, 이제는 각 지역부와
노회,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함께 모든 사역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제 실제로 교회와 이제 그 현장이 조금 더 가깝게 밀접하게 재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역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도 함께 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동력노예 시스템 가운데 오늘 강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동력 노예들이 선교사의 동원과 훈련과 파송에 처음부터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KPM이 이제 어떠한 원리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원리를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노회 중심 동력 노예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게 될 것은 교회는 노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장로교 체제입니다. 침례교는 장로교 체제는 아니시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노회를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 초대교회 때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키 선교사님 와 계신데요. 그 지역에 가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는 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모든 가정교회들과 크게는 100명 이상 모였던 그 교회들 전체 합쳐서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아닌, 개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공교회적이었습니다. 공교회적 교회였습니다. 개체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대하는 그의 시각을 보시면은 개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교회로 봤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은 섬김을 가르치지만은 사탄은 교회가 분열할 수 있도록 경쟁시킵니다. 이 경쟁 체제가 진화론에서부터 온 것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각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마저 경쟁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각종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이죠. 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주의 피로 하나 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교회임을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서 교회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이런 장로들의 연합체인 노회를 각 지역마다 세워서 공교회적 교회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회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타 노회들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비상설 회의체인 총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총회를 다른 이유로 하실 것입니다. 총회는 노회들의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총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원리에 따르면은 일시적으로 하는 회의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노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화된 사조에 따라서 각각의 지교회들이 나만의 교회, 내 교회만을 강조하는 그런 풍조는 성경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회는 각 지교회들의 당회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그 기능을 잘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대의제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기능을 다하여서 노회 안에서 소회들이 잘 활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인 선교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노회의 직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회 속에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회 선교부를 저희는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17년부터 개신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반대 급부로 선교 단체들의 시대, 다시 말해서 소달리티 역할을 하면서 이 단체들이 개신교 선교를 주도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선교 단체들의 선교 시대다 이렇게 우리들이 부릅니다. 자, 이것은 그 자체로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또한 대안이셨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교 단체들은 교회들이 그 당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냈고 그 전문성은 오늘날도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는 교회 선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좀 KPM이나 FMB처럼 교회 선교 시대입니다. 교회가 주도하는 그런 선교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 것입니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지금 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 선교 시대라는 그것이 개교회 선교 시대라고 착각을 하는 이제 리더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선교 시대라는 것은 공교회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선교 시대라는 말은 선교의 자원을 개교회가 지역교회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개교회가 전문적인 선교 지식을 가진 곳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자적인 선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전문가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개교회가 선교를 잘한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전체 혹은 교단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교회, 작은 교회들은 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선교를 나 혼자 막 한다고 하면은 작은 교회들은 반드시 소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FMB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교회적 선교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자, 이 공교회적 선교와 개교회 선교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예 중심 선교, 즉 동력 노예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작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회가 저희 KPM과 더불어서 선교사를 선발하고 훈련하고 파송을 하고 모금까지 함께해서 보내는 이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 같이 이제 고신교회는 선교사 지원의 절벽 시대를 약 15년 정도 안에 저희는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수급의 차질을 저희들이 빚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 수급은 또한 선교비 모금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옛날에는 지금 저희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질 때 모금을 못해서 못 나간 선교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금이 안 되어서 파송이 미루어지는 그런 선교사들이 간간히 지금 생기고 있고 앞으로는 심각해질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PM과 이 동력 노예가 함께 신임 선교사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선교기 모금을 함께 노예가 감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도입을 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노회가 사실은 선교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나 청년들 혹은 전문인 선교사 어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 저희들이 앉아 있으면 자원들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선교 자원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까지는 저희 본부 중심으로 뛰었다는 말입니다. 본부 중심으로 구심적으로 뛰었다는 말입니다.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232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이렇게 뭔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도 찾아다니고 했지만은 그 많은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어떻게 다 발굴해내겠습니까? 그것도 간간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각 노회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회들은 선교 자원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보시면은 우리 중등부 안에 어이구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벌써 선교사 되겠다고 자기가 헌신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노회가 저희와 같이 미리 발굴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KPM의 232 운동, 청년 자원당 운동에 이 친구들을 미리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 선교의 자원들이 교회에서 발굴이 되어지면은 그 친구들을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 기초 훈련 단계인 BMTC 과정, 그 과정들은 주로 어른들이 많이 듣습니다. 주로 이제 40대, 50대, 저희는 40세까지 선교사를 받습니다. 만 40세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BMTC 과정을 지금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저도 오늘 저녁 때 BMTC 강의를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자원을 하신 그분들도 대부분 보면 50대, 60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기초과정 훈련을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전문인 선교단체에 가셔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그쪽 통해서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게 낫지, 저희를 통해서는 그분들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 학생들을 교회들이 미리 발굴해내서 BMTC나 KMTC 훈련을 미리 받게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이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훈련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회가 목사 후보생들을 매년마다 시취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1학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목사 후보생이 진급을 해도 되는지 계속해서 노회가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학부에서 이걸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는 지금 실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곧 저희들이 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각 노회가 지금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굴한 이 친구들을 노회가 이 친구들을 매년마다 시취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해도 보니까 이 친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나 안 있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가을 노회 때, 모든 노회들이 가을 노회 때 그것을 다른 보고와 더불어서 이 보고도 총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과연 몇 명이 우리 고신 교단 안에서 이제 선교사 나갈 후보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KPM이 같이 관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친구들 가운데 두 번째 인턴 제도가 있다고 저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친구들을 빨리, 특별히 언어 교육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훈련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랍어, 저희 지금 전략 2030 전략 지역은 중동 아프리카권의 이슬람권입니다. 이곳에 어린 친구들을 지금 많이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의 친구들을 아랍권으로 보내시면, 여기 아랍권 선교사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랍어를 절대로 깊이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0대 친구들을 보내야지 적어도 아랍권의 아랍어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저희 61가정의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계시는데 61가정의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아랍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랍어 선교사인데 아랍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30대 후반, 40대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랍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권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은 10대에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미리 그런 지역으로 언어 배울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은 약 1년만 있으면은 벌써 아랍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며칠 있으면 이란으로 한 가정이 떠나는데, 파송돼서 떠나는데, 이 친구는 20대 초반에 아주 20대 초반에 거기서 2년을 보낸 친구입니다. 선교사님 밑에서. 이 친구는 아랍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20대 초반에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장 통해서 배웠습니다. 10대에 이 친구들이 나간다 그러면은 바이링구얼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직도 나오는 그런 시대, 그런 때에 만약에 6개월이라도 그런 곳에 가서 아랍어라든지 러시아를 접하면은 언어가 통달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 선교사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침녀의 교회 선교부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여러분 그 친구들은 20대 초반에 다 파송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20대 초반에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다 제치고 나서라도
언어와 언어 문제 때문이라도 빨리 파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이제 교단 선교부들은 너무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선교지 아프리카도 있었고 캄보디아 있었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캄보디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저도 10몇 년 있다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신학교 사회까지 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 다른 이유를 차지하고 나서라도 언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빨리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단 선교부는 주로 목사가 되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개척 경험이라든지 여기서 부교역자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도 보면은 이런 모임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좀 천천히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주일학교 반사하다가 가신 분들이 목회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 수준들에서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목회 스킬보다는 언어가 먼저라는 것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단 어른들 이걸 설득시키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남은 교단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교단에서는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힘듭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꼭 성공한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턴십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 동력노예 제도를 통해서 모금 제도 자체를 노회하고 같이 하는 이것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은 기존의 모금 체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파송이 되어지는 신임 선교사님들은 이제 동력노예와 더불어서 이제 파송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같으면은 이제 그 샘플링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전에 저희들이 저기는 전라도에 있는 전라노회가 있습니다. 전라노회와 더불어서 한 명을 우리가 동력노회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같이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금을 같이 하고 노회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파송하는 거기까지 같이 한번 샘플링을 해보자. 노회들이 이게 과연 되겠나? 다들 이 제도를 생각해낸 것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되겠나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우리가 이제는 이 제도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마지막 궁지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영국에서 한 노회와 더불어서 이것을 준비를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 교회에 좋은 그런 선교 자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노회가 같이 1년 반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노회가 그것을 실제로 노회 모임 속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한 가정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이 친구를 계속해서 보고 그 다음에 노회들이 각 십시일반 다 조그만 교회들까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비를 다 같이 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노회는 작습니다. 저희 고신교단 중에 가장 작은 노회가 전라노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도 가장 작고 큰 교회는 단 하나밖에 안 됩니다. 광주 온강교회는. 그 다음엔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광주 온강교회 빼고는 다른 교회들은 아예 선교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샘플링을 한 것입니다. 가장 안 되는 곳을 샘플링 해보면은 성공하면 다른 노예들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그 연습회, 노예 연습회라고 합니다. 교회 노예 지도자들 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저희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샘플링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잘 훈련을 받았고 3월 달에 이제 마지막 OTC 과정을 마치면은 이 친구는 모 지역으로 파송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밑에 몇 가지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효과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다 기대한 대로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 교회 입장에서 봐도 노회입니다. 노회 입장에서 봐도 자, 57개국에 산재한 선교사들을 막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광주 은광교회 같은 경우에 선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많은 곳에 거의 뭐 한 40개국 이상의 선교사를 지금 이제 막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후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양질의 선교사를 할 수 없고 그냥 뭐 5만 원씩 1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선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집중적으로 노회에서 파송한 노회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집중적으로 파송한 그 선교사와 더불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그 노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냥 5만 원, 10만 원 교회가 이렇게 후원해 주던 관계가 아니라 그 선교사 더불어서 전략도 함께 짜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직접적으로 그 노회 교회들에 이제는 전해지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친구가 파송이 된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쪽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그 노회 전체의 예배 시간에 그쪽에 있는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줌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일지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교회와 현장이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노회가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첫 번째 파송한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과연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과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좀 같이 보면서 실제로 같이 선교하는 돈만 보내가서 궁금해가지고 선교부에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 잘 있나 이런 체제가 아니라 좀 노회가 이제는 같이 선교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공교회적 선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효과가 있고 좋다 그래도 그것이 성경적이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적이어야지 성령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적 선교가 아니고 경쟁하는 체제의 선교라면은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체제의 선교라면은 그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 눈치 보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회적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같이 공교회적으로 파송을 한다 하면은 훨씬 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같이 공교회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은 말씀입니다. 노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개념이 한국 교회에 지금 휩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은 1990년대에 교회 성장학의 어떤 약점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퓨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급속히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그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죠. 자,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작은 교회들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건강한 강한 소형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교를 단순히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선교를 바탕으로 한 선교를 기초로 한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이 작은 교회들도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어진 것은 안정적인 신임 선교사 수급이 원활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5개의 산하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2년에
노회가 한 선교사를 선발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선교사 수급이 사실은 남아 정도가 되어집니다. 한 노회가 2년에 한 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발굴하지 못할까?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나중에 우리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일 이제 힘든 선교사들이 저희들은 각 개인 선교사들이 모금하러 다녀야 됩니다. 사실 한 선교사가 수십 개의 교회하고 이렇게 개인과 교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에 몰두하지 못하고 본인을 이제 후원하는 모금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단기 선교팀을 더 많이 과도하게 받으려는 것. 그것 때문에 선교지 같은 저고한 선교지에서 나는 선교팀 연습 받았는데 나는 원래 없다. 선교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단기팀의 목적이 단기 선교사 온 사람들을 동력화하고 그들을 섬기는 목적이 아니라 후원교회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사실은 선교사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는 선교사 개개인이 모금을 안 하니까 노회가 다 그 모금을 해서 사실은 100%가 아닙니다. 예, 한 70% 정도를 지금 노회가 모금을 하고 나머지 30%는 개인이 모금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책임이 주어지게 만들기, 책임감을 좀 주기 위해서 70%는 지금 전라노회가 했고 30%는 지금 개인이 모금하도록 사실 그런 체를 만들어놨습니다. 어쨌거나 파송이 부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70% 모금이 되어지면은 일단은 각서를 쓰고 파송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설사 개인 모금이 안 되더라도 파송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신임 선교사들이 모금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 저희는 이제 주파송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 50%는 주파송 교회가 있어서 50% 정도를 한 교회가 주파송 교회가 되어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교회 주파송 교회가 끊어져 버리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없었지만은 철수 앞에까지 오는 그런 위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도 없앨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방안은 노회 파송 우리 노회 파송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힘들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은 보면은 우리 선교사라고 부른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그분들은 10년, 20년 동안 기도를 해줬다. 그런데 이제 노회 선교사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교회가 목사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께서 공교회 선교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교회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노회 선교사라고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한국 정서로 봐서는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